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요. 그런데 나라에 돈이 부족할 때는 어디에서 빌릴까요? 바로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도 1997년에 외환 보유액이 부족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서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7년 11월 21일 우리나라는 IMF에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후로 약 4년 동안 우리나라는 IMF의 관리를 받게 되었죠.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간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IMF의 도움을 받아야 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의 자금을 대주던 다른 나라 금융기관들이 외환, 즉 달러를 한꺼번에 되찾아갔기 때문이에요. 나라에 외환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서 빌려온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는 그 이전 30여 년간 급하게 성장해온 경제 발전 과정에서 쌓인 문제점이 폭발하면서 일어난 것이었어요.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 수출 감소, 기술 개발 소홀, 경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알지 못한 정부, 국민들의 과소비 등 여러 곳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죠. 당시 한국은행에 있던 외환은 다 떨어져 나라의 경제가 파산하게 됐는데요. 수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고 문을 닫았고요. 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쏟아져 나와 가정경제는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외부적인 글로벌 환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대 미국 경제는 전후 최장의 호황 국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은 1990년대 후반에는 수학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정보기술 IT가 획기적으로 발전했는데요. 이에 힘입어 경제는 높은 성장에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신경제 신화를 기록했죠. GDP 성장률만 해도 연평균 5%대였습니다. 미국은 1995년 4월 역프라자 합의 이후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79엔에서 148엔이 될 정도로 강한 달러 정책을 표방했습니다. 당시 재무장관이던 로버트 루빈의 이름을 따 루빈 독트린이 전개됐던 시기였죠. 1994년 이후 페드는 정책금리를 1년도 못 되는 짧은 기간에 연 3.75%에서 연 6%로 올렸어요. 마치 2022년 페드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했던 경우와 비슷했죠. 달러가 강하면 신흥국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이죠. 신흥국들은 대규모 자금 이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1994년 중남미 외채위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1998년 러시아 국가 채무 불이행 사태까지 이어지는 신흥국 위기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그린스펀 루빈 쇼크라 부릅니다. 미국도 슈퍼달러의 부작용을 버티지 못하고 2000년 이후에는 IT 버블 붕괴라는 위기 상황을 맞고 말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시아 외환 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대 말 일본의 부흥에 힘입어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와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 이른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리며 일본의 뒤를 쫓아 치고 오르고 있었는데요. 네 마리의 용들은 자기 자본이 없는 곳까지만 외국 자본을 많이 도입하여 생산기술을 끌어올려 수출 증대로 경제 성장을 하였죠. 이 경우 수출의 증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경상수지 적자 상황이 나게 되죠. 그래서 환율 조작을 통해 다시 강제적으로 자국의 화폐를 평가절하 시켜야만 다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고 경제가 굴러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니까 내수가 축소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외 수입이 감소됐어요. 수출로 먹고 살던 나라의 수출도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큰손들의 자금은 금리를 따라 신흥국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경상수지는 악화되고 수출량 부재에 이어 전에 계약해둔 수입 물품으로 인해 유동자금 경색이 시작됐어요. 단기 부채를 끌어올 수밖에 없었죠. 1997년 외환위기는 이렇게 아시아 전체에 닥쳤습니다. 1997년 여름 태국부터 시작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부터 번진 외환위기는 같은 해 가을 우리나라를 연쇄적으로 강타했어요. 이 사태를 총체적으로 아시아 금융위기라고 부릅니다. 단기 부채 덫에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상황을 비껴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당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300억 달러였는데 외채는 17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1996년의 무역 적자는 무려 230억 달러에 달하며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렇지만 OECD에 가입한 1996년까지의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불리던 시절을 누렸어요. 1996년까지는 30여 개에 달하는 종합금융회사들이 동남아시아 금융시장을 무대로 앉아서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이들은 일본 등지에서 1년 이하 단기 외채로 끌어들인 돈을 다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빌려주었는데요. 당시 미국이나 일본, 유럽은행들에겐 한국과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기대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한국에 돈을 빌려주지 않은 은행은 은행 축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들 국제은행들은 아시아에 대출을 해주면서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자본을 줬습니다. 장기로 빌려주기보다는 여차하면 언젠가 빠져나오겠다는 심사였어요. 그런데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아시아 국가들에 투자된 자금 일부가 다시 미국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이들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종금사들의 외채 만기일이 12월, 1, 2월로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1990년대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 의존도가 높아 원엔 동조화 추세가 뚜렷했어요. 역프라자 합의 이후 엔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원달러 환율도 덩달아 오르면서 외환위기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본이 채권을 회수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997년 10월 말 골드만삭스의 시장 분석가가 한국의 외환 보유액에 관한 보고서를 써서 돌렸는데요. 보고서는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태국처럼 IMF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죠. 이 리포트가 나오자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외국은행들은 월가 투자회사의 분석과 미국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국 시장을 불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손해를 보기 전에 돈을 빼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죠. 한국에서의 달러 엑소더스가 벌어진 것이에요. 1996년 BIS 비율의 도입으로 일본은행들은 한국에 빌려준 부채를 회수하기 시작했어요. BIS 비율이란 은행이 대출 지급 보증 등 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8%를 넘도록 규정한 것인데요. 당시 일본은 소비세를 5%로 인상한 일로 소비심리가 급속히 위축되었죠. 역프라자 합의 이후 일본은 이미 침체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도산하는 일이 벌어지며 은행들은 부실 여신으로 중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마저 여신이 떼일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대외부채 중 절반이 일본에서 빌려온 돈이었는데요. 외환위기에 징조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일본은행들은 채권을 회수하여 달러로 바꿔가기에 혈안이 됐습니다. 이에 덩달아 미국과 유럽계 은행들도 한국에서 대탈주를 단행하여 달러 부족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와 그 이후에 대해 알아봅니다. 당시 한국의 경제 규모는 앞서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경제력을 합한 규모이고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었어요. 동남아시아 경제는 할머니의 공격에 의해 무너졌지만 한국 경제는 선진국 은행들의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대탈주에 의해 붕괴됐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 외환위기는 원화의 고평가, 외환 보유고의 부실한 운용, 종금사의 채권 운용 미숙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위기에 가까운데요.
무엇보다 KDI에서 1997년 초의 위기 가능성을 시사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제도 정비로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금융개혁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정치권의 관심 소홀로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결국 IMF 구제금융을 받은 직후 권고안에 따라 금융개혁법안이 다시 통과되었죠. 그리고 알다시피 IMF 주도의 신자유주의 처방을 받으면서 혹독하게 경제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그 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됐지만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은 우리나라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상 1997년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오게 된 글로벌 금융 환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